저는 최은서라고 합니다. 올해 48이에요.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셨거든요. 서울 강남의 2층 양옥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그야말로 공주처럼 자랐죠. 피아노, 발레, 승마까지 배웠어요. 고등학교도 사립여고를 나왔고 대학은 당연히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저 역시 그럴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 입학을 앞둔 23 겨울이었어요. 저희 집 정원에 별채를 새로 짓는 공사가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손님 접대용으로 쓰시겠다며 꽤 큰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셨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진우.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처음 본 건 한겨울 아침이었어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그 사람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눈빛.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죠. 처음에는 그저 물 한 잔 건네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 나갔어요. 저기, 춥지 않으세요? 이거 드세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곤 두 손을 옷에 닦고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런 거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미소가 정말 순수했죠.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냥 순수하게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공사장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차를 가져다 주는 게 제 일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가씨는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아직이요. 올해 입학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어느 과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경영학과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제 인생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우 씨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얘기해 줬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5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 아내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나 싶어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많이 아팠던 거더라고요. 병원도 못 가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견디지 못한 거죠. 지금은 그냥 수진이랑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26 나이에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 씨가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유치원이 갑자기 휴원이라서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처음 본 수진이는 정말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새까만 눈동자로 저를 물끄미 쳐다보더니 아빠 뒤에 숨었죠. 수진아, 인사해야지. 여기 이모가 맨날 아빠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시잖아. 안녕하세요. 모기만 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과자를 아이에게 건넸어요. 수진아, 이거 먹을래? 아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아빠를 힐끗 쳐다봤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받았죠. 고맙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서 물었어요. 수진아, 유치원에서 뭐 배워?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우와, 그림 잘 그려? 선생님이 잘 그린다고 했어요.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우 씨도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진우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서 씨,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은서 씨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몰래요. 당연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제가 재벌 2세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 있는 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봐버렸어요. 제가 진우 씨 트럭을 타고 외출하는 걸 목격하신 거죠.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우시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은서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재산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 그 사람한테 속는 거야. 게다가 애까지 있잖아.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살 거야? 저는 수진이도 좋아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최은서, 네가 그 애 엄마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빨래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밥도 지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집안은 전쟁터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23세 저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옷가방 하나와 통장 하나만 들고요. 미리 약속한 곳에서 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도 돼요. 아니에요. 전 진우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렇게 저는 진우 씨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23 겨울, 재벌가 외동딸에서 공장 노동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단칸방은 정말 작았어요. 6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한겨울에 화장실 가려면 패딩을 입고 나가야 했죠. 욕조는커녕 샤워 시설도 제대로 안 돼서 목욕탕을 다녀야 했고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푹신한 침대에서 잤는데 여기는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자야 했거든요. 게다가 옆방 소음이 다 들렸어요. 진우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지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은서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돈 더 벌어서 좀 나은 곳으로 이사 갈게.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어요. 진우 씨가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면 저는 수진이를 깨워서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모, 머리 빗겨주세요. 어, 잠깐만, 수진아. 머리를 빗기는 빗었는데 엉망이었어요. 머리끈으로 묶는 것도 서툴러서 한참을 씨름했죠. 수진이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줬지만 제가 봐도 안쓰러웠어요. 수진아, 아침 뭐 먹고 싶어? 저는 뭐든 괜찮아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계란이랑 김치, 밥이 좀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했는데 계란을 깨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결국 껍질이 다 들어간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서 애꿎은 수진이가 껍질을 골라내며 먹어야 했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 정도야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세제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물은 어느 정도로 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죠. 빨래는 손빨래로 해야 했는데 손이 튼터져서 피가 났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방안이 지저분했고요. 밥은 맨날 태우거나 설익었죠. 진우 씨는 힘든 내색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수진이도 저를 불편해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자기 엄마 행세를 하니까요. 유치원 친구들이 너네 엄마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냥 아빠랑 사는 이모 라고 대답했대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오후 작업이 취소됐다고 했죠.
집에 들어온 진우 씨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걸 봤어요. 은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수진이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고 빨래도 망치고 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진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은서는 잘하고 있어. 처음이니까 서툰 거지. 괜찮아. 근데 저는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나씩 배워보자. 그날부터 진우 씨는 퇴근하고 와서 저에게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청소는 저렇게 하는 거고, 밥은 이 정도 물을 넣는 거라고요. 수진이 도시락도 같이 준비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예쁘다고 알려줬죠.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수진이 도시락도 나름 예쁘게 쌀 수 있게 됐고요. 수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요. 수진이 도시락이 제일 예쁘대요. 정말? 우리 수진이 기분 좋았겠다. 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자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모는 계속 우리랑 살 거예요? 응, 그럼. 진짜요? 나중에도요? 그럼 수진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저는 이모 좋아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년쯤 지나자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수진이는 이제 저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저도 수진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게 됐죠. 진우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진우 씨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갔어요. 다녀올게 하면서 제 이마에 뽀뽀해주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진우 씨 보호자시죠? 산업재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이를 급하게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에는 진우 씨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로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철판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깨어날 수 있나요?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진우 씨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죠. 제발 깨어나 달라고. 수진이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진우 씨의 심전도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었어요. 진우 씨, 깨어나요. 우리 수진이 어떡해요? 저 어떡하고요? 하지만 진우 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33세 나이에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진우 씨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회사 동료 몇 명이 와서 조문하고 갔죠. 수진이는 관 앞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죠. 아빠, 수진이 착하게 살게요. 이모랑 잘 살게요. 아프지 말고 하늘나라 가요. 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울면서도 또박또박 그렇게 말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막막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산업재해 보상금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당장 생활비며 수진이 학비며 월세까지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이모, 이제 수진이 어디 가야 돼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아빠 없으면 이모는 수진이 안 키우잖아요. 고아원 가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벌써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라고 불러줄래? 이모 아니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엄마 딸 하자. 진짜요? 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버려. 엄마가 죽어도 수진이는 안 버려.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데다 경력도 없으니 아무도 저를 뽑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 동네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봤어요. 다림질 보조 구함, 경력 무관, 시급 8,000원. 당장 다음날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이런 일 해봤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다림질만 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어요. 키워야 할 딸이 있어요. 사장님은 저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주일 해보고 판단하죠. 그렇게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뜨거운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은 될 것 같았죠. 처음 일주일은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잤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도 엄마가 힘든 거 아는지 한 번도 떼를 쓰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은서 씨, 잘하시네요. 정직원으로 할래요? 정말요? 네. 급여도 조금 올려드리고 사대보험도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은서 씨 어머니가 대학 교수 아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 어머니 제자였어요. 김태호예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학비가 없어서 휴학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장학금 주선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해 주셔서 대학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은혜를 평생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장님,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태호 사장님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이 학교 행사 있을 때는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명절 때는 보너스도 챙겨주셨죠. 덕분에 저는 안정적으로 수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아는지 한 번도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숙제하고 책 읽으면서 엄마를 기다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 학력평가에서도 상위 1%래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다니 집에 와서 수진이를 꼭 안아줬죠. 수진아, 1등 했다며? 대단한데?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 될래요. 그래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맨날 다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다 고쳐드릴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수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는 계속 최상위권이었죠.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는데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0.1% 안에 들었어요.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서울대를요? 그런데 수진이는 다른 대학을 선택했어요. 엄마, 저 한양대 경영학과 갈래요. 거기서 전액 장학금이랑 생활비까지 준대요. 수진아, 서울대도 갈 수 있다는데. 엄마, 저는 한양대가 좋아요. 장학금 받으면 엄마 부담도 안 되잖아요. 결국 수진이는 한양대 경영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합격증을 받던 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학점 4점 5만점을 유지했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었고요. 대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과 선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저 정말 좋아해요. 수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수진이도 이제 연애할 나이지. 근데 엄마, 왜? 그 오빠 집이 좀 잘 살아요. 그게 뭐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 수진이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가끔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수진이가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바쁘다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수진이 필체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이제 엄마 딸 그만할래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이 돈으로 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편지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죠. 미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바로 수진이 원룸으로 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저는 수진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뭐? 한 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요. 척추를 다쳐서 걷기 힘들 수도 있대요. 지금 어디 있어? 어느 병원이야? 그건 저도 몰라요. 수진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는 서울 시내 병원을 전부 전화했어요. 응급실부터 정형외과까지 다 물어봤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수진이를 찾았어요. 강북에 있는 한 재활병원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수진아, 제 목소리에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왔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수진이 곁으로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 왜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나 이제 못 걸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엄마 인생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요. 저 때문에 좋은 집도 버리고 부모님하고도 연 끊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집에서도 파혼했어요. 처음엔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사고 나고 나서는 장애인이랑은 결혼 못한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너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넌 엄마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의 전부야. 하지만 재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2억은 필요하대요. 어떻게 그 돈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응? 수진이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태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죠. 사장님,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은서 씨, 내가 요양병원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재활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거기로 수진이 옮기세요. 하지만 비용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은서 씨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예요. 사장님, 대신 은서 씨가 그 병원에서 일해주세요. 수진이도 돌보고 일도 하는 거죠.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와 수진이는 태호 사장님의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는 낮에는 병원 청소와 환자 식사 보조 일을 했고, 저녁에는 수진이 재활 치료를 도왔죠. 재활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수진이는 매일 아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꼭 다시 걸을 거예요. 그래, 우리 수진이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자 수진이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도 놀라워했죠. 6개월이 지나자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보조기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죠. 요즘 수진이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언젠가는 이런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요.
그래, 우리 수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제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그때 저를 안 데려왔으면 엄마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는 엄마의 전부야. 평생 후회한 적 없어. 스물셋, 그때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게 너랑 함께 살기로 한 거야. 그 말이 진심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재활을 계속하면서 온라인으로 대학원 공부도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면서 딸을 응원하고 있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